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드립니다. 컴버그의 내면 체계와 외부 현실이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2장입니다. 2장부터는 컴버그가 중요한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이론을 요약하고요. 정리한 다음에 이제 분석도 하고 비평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이제 전개해 나가거든요. 그 첫 번째 주자가 클라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상관계 이론가지요. 클라인은 정신분석 기법을 아동의 정신분석 치료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놀이를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놀이에서 이 편집증적 불안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거 나오는 걸 이제 관찰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편집증적 불안은 성격 장애가 있는 성인 환자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인이 주장한 편집적 불안, 우울적 불안 이 두 개 중요한 개념은 아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클라인이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이 편집적 불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공격에 대한 불안, 그 외부에서 나에게 뭔가 공격을 가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을 갖는 걸 편집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울적 불안은 환상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파괴되어지죠. 그러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지겠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막 올라오면서 생기는 불안이 우울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인은 편집적 불안과 우울적 불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집 분열적 자리라는 개념과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도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클라인은 초기 아동기 이후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이 엄마하고 관계 맺으면서 사랑과 미움이 있죠. 좋은 엄마를 경험할 땐 사랑, 그 다음에 나에게 그 어떤 박탈을 주는, 좌절을 주는 엄마를 경험할 때는 미흡죠.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사랑과 미움이 대상관계 엄마의 경험 속에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지요. 경험이 축적되어지면서 무의식적인 갈등을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그 이제 좋음과 나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의식적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게 자꾸 한쪽에서 이렇게 축적이 되어지면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또 나쁨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면서 이 변천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집 분열적 자리라는 그 마음의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우울적 자리라는 마음의 자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동과 초기 대상 관계가 결합된 변천 과정을 통해서 요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인은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작용한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죽음 충동의 표현인 공격성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무의식적인 환상 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이 현상 안에서 이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무의식적인 환상은 원시적인 정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기와 대상을 반영을 합니다. 자, 이 무의식적 환상 아이들 놀이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선과 악, 그 다음에 잡아먹고 먹히는 것들, 그 다음에 사탄들, 악마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 그 놀이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우리 성인의 꿈 속에서도 이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의식적 환상 안에는 이제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 이것이 대상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자아이라든지 이 대상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자, 이 죽음 충동 한번 살펴보면 죽음 충동은 구강기적 과학적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인욕망 사람 잡아먹는 거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자, 이 식인욕망은 최초의 대상에 대한 박해불안의 형태로서 계속 바깥으로 투사됩니다. 어떤 경험이 내가 조음이 자꾸 좌절이 되게 되면 아이는 잡아먹힌다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되죠. 이 최초의 대상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 환상이 막 올라오면 박해불안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고 조절할 만한 힘이 아이한테 자아가 없으니까 아이는 계속 이걸 바깥으로 투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외부 대상이 그렇게 되면 또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나쁜 세상으로 득실득실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죠. 자, 나쁘고 파괴적이고 먹어치우는 젖가슴, 나쁜 젖가슴에 대한 환상을 일으켜서 이걸 투사를 하니까 또 세상이 전부 다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자, 구강기적 이 공격성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감정은 시기심과 탐욕이라고 클라인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탐욕, 시기심 굉장히 중요한 정서지요. 클라인이 아주 잘 분석을 했거든요. 자, 시기심은 좌절을 주는 대상이 자, 엄마지요. 내가 원하는 때 젖을 주지 않는 엄마입니다. 옛날에 엄마들 한 몇 년 전에는 그랬죠. 엄마의 시간표에 맞춰서 아이를 길들인다면서 우유를 주고 젖을 줬어요. 자, 요게
엄마의 욕구에 맞춰서 아이를 길들이는 거죠. 아주 나쁜 양육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아이가 원하는 때, 어렸을 때는 아이가 원하는 때 아이가 젖을 먹어야지만이 사랑을 느끼는데 내가 원하는 때 엄마가 시간 맞춰 한다고 나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박해받는다고 좌절을 겪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될 때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좌절을 주는 대상이 일부러 젖가슴 2개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러 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환상을 갖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잖아요. 시기심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 구강기적 시기심은요. 음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증오로 나타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 갖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나에게 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심도 올라오는 거예요. 자,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망가뜨려 버리고 싶지요. 자, 이렇게 공격성이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기심의 역동이고요. 자, 이 젖가슴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젖가슴이 부재할 때 아이는 그것을 단순한 결여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는 인지가 미숙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과학적인 대상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나를 죽인다고, 박해한다는 박해 불안으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나중에 이 좌절이 편집 직접 박해 환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귀신이 드글드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6개월 이전에는 엄마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 늦더라도 아이가 배고파 울 때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박해 환상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도가 세어지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양육, 모성 몰두를 이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시기심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요. 막 가지려고 하겠죠. 그 탐욕을 또 강화를 시킵니다. 자, 구강기적 탐욕은 나중에 일반적인 남근 선망으로 가고요. 이성에 대한 선망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 죽음 충동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생명 충동은 또 어떻게 발전되는지 살펴보면요. 역시 생애 초기부터 만족스러운 대상, 좋은 우유를 주고 젖을 주는, 좋은 사랑을 주는 엄마지요. 이 만족스러운 대상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1차적으로 좋은 젖가슴하고 즐거운 접촉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젖을 먹을 때 스킨십하고 눈 마주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상에게 당연히 리비도가 투자가 되면서 내적 대상으로 이 엄마 좋은 엄마가 내 안에 내재화되지요. 이 내적 대상에는 최초의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그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정서가 스며들어 있지요. 만족스럽고 좋은 젖가슴에 대한 환상은 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동일시되거나 자, 좋은 내적 대상으로 내서되면 얼마나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겠습니까? 그죠? 이 경험, 엄마하고의 경험이 아이 마음속에 좋음으로 이렇게 내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내적 대상을 새로운 대상 안으로 투사하여서 신뢰감의 토대를 쌓고 좋음을 자꾸 경험하니까 신뢰감, 애착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젖가슴, 좋은 젖을 주는 좋은 엄마가 항상 경험이 되어지니까 이 엄마는 최초로 만나는 현실 대상,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엄마를 통해서 세상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이가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을 경험하는데 두렵지 않게 되겠죠. 아이들이.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현실을 경험하고 현실 능력을 아이들이 갖춰 나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 학습과 지식을 탐구하려는 욕구를 아이들한테 불붙게 만든다는 겁니다. 뭔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 좋은 세상이 좋으니까 이런 욕구들이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공부 안 한다고 애들 혼낼 필요가 없는 게 처음 젖가슴 시절 때 좋음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뭔가 학습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지식을 탐구하려는 욕구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만들고 싶으면 처음에 6개월 이전에 1년 이전에 좋은 젖가슴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만족스러운 경험은요. 기본적인 신뢰감을 강화시키고요. 리비도를 표출시키고요. 생명 충동이 죽음 충동의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는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100% 퍼펙트하게 아이들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젖가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축적된 경험 힘든데 그게 나중에 박해불안으로 가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좋음을 더 많이 경험해낼 때 균형을 이루죠.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쁨보다 좋음을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내재화되고 내 중심을 튼튼하게 만들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할 수가 있다고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쁨이 들어오지만 좋음이 더 많이 있으면은 이걸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아이들한테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젖가슴, 이 풍요로움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자, 좋은 대상이 투사되고 다시 내사되는 순환을 통해서 심리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좋은 내적 대상은 자아의 통합을 촉진시킵니다. 근데 나쁨이 강하게 되면 고착화되고 발달이 중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인 채로 속은 아이인 채로 성인으로 커버리는 거지요. 자, 이렇게 좋음을 많이 경험할 때 이 발달을 심리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고 통합을 촉진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 놀이치러 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3세 이전에 고생하는 게 더 낫다고요. 엄마들 물론 힘들지만 3세 이전에 경험하면 그 좋음을 경험하는 그것들이 많이 쌓이면 그게 그 고생이 고생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견뎌내면 요때 고생 바짝 하면은 한평생 순탄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속 안 썩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 3세 이전에 엄마들이 모속 몰두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나중에 커서 계속 발달이 안 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이때 치료받으러 오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세 이전에 고생 팍 해버리고 아이들 정서적 발달을 자기 안에서 그 발달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편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엄마들 고생스럽다 하지라도 3세 이전에 조금 힘드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이 이제 좋음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기 발달은 자기가 저 안에서 이루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